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첫인상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순박하고 착한 줄만 알았다는 사람들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요?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아빠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우리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애들이 엄마 없다고 하니까 놀려. 제가 이러니까 아빠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말씀해 주시더군요. 집에서 먼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빠가 이사하는 걸 도와주고 제 자취방을 쭉 둘러보시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때 아빠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어디 갔냐고 하곤 했었는데 네가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이야기를 못 해줬었다. 사실 엄마랑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어. 너네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서 치료를 받았었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다가 아빠도 한계가 와서 돌아버릴 것 같더라. 결국 참다 못해 네가 완전 어렸을 때 이혼을 해버렸다. 아빠가 뜻밖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아빠가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셔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는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없는 게 창피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아무렇지 않아졌거든요. 오히려 저를 위해 고생하는 아빠한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 후로 엄마가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날이 돼서야 뵈러 갔는데요. 엄마 친척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이혼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엄마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걔가 술 때문에 이혼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더라. 얼른 술 끊고 딸내미 보러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술을 못 끊어서 난리였어. 저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서 실망스럽거나 안타까운 감정이 없었죠. 그저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엄마 장례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전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그 근처에서 직장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빠랑 따로 살게 돼서 아빠가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빠가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되셨는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대요. 저랑도 자주 연락하고 지냈지만 아무래도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새엄마였던 거죠.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게 된 날을 기억하시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또 그 카페를 갔는데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있지. 그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더니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아빠와 새엄마가 2년이 다 1년 정도 연애를 하셨어요. 아빠는 매일 새엄마를 만나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고 저한테도 새엄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새엄마가 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너도 분명히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거다. 처음 새엄마를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아빠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새엄마를 처음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벅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반갑게 아는 척을 했죠.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 아빠하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셨다면서요?
새엄마가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아주 선해 보이셨고 아빠 말대로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녁 식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새엄마께서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너희 아빠가 카페에서 만난 이야기까지 해준 거니? 너희 아빠도 너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해줬단다.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새엄마가 해주시는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날만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게 아니었어요. 셋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새엄마랑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요. 새엄마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죠. 그런 새엄마와 함께하고 있는 아빠도 행복해 보이셨고 저도 그런 아빠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딸, 요즘 미정 씨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단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우리 딸도 알잖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빠가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식 날도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빠가 결혼식을 다 끝낸 다음에 저한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빠가 정말 고맙다. 우리 딸이 이렇게 축복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나이에 내가 결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서 제가 아빠를 꼭 안아드리면서 축복해드렸죠. 그 이후로 새엄마랑 한 가족이 되었어요. 새엄마랑 아빠가 함께 지내고 있는 집을 가봤는데 아빠가 혼자 살 때랑 다르게 너무 깔끔해져 있더라고요. 새엄마께서 아빠를 잘 챙겨주시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게다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저는 자취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빠를 뵈러 가다 보니 나중엔 새엄마랑 꽤 친해지게 됐어요. 그날도 아빠와 새엄마네 집으로 놀러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새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너는 모자란 구석이 없는데 연애를 안 하는 거니? 내가 중매 서줄게. 내 친구 아들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새엄마께서 친구분 아들도 회사원인데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람이 참 순박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새엄마께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말한 다음에 연락처를 전달받았거든요. 문자를 좀 해보니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죠.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가량 나눠보니까 섬에서 나고 자라 상경한 남자라서 그런지 순하고 온화한 면이 참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섬에서 자라면 어떠냐고, 도시 생활이랑 많이 다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섬에서 살면서 자연과 많이 접하며 살아서 그런지 바다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가끔 섬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면 섬으로 돌아갈 계획도 세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귀촌할 계획이라서 얘랑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이외에도 공연이나 작품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취향이 맞는 것도 모자라 얘랑이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일단 성실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성격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그분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꼈어요. 그분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고,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묻길래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나보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박물관, 전시장, 극장, 영화관 등 여러 곳을 함께 다녔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가까워진 거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요. 예비 시부모님이 아들 본다고 무태에 종종 오실 때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예비 시부모님도 얘랑이랑 똑같이 사람이 참 선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고요? 예비 시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날 예비 시모님께서 직접 담근 장아찌와 손수 짠 참기름을 건네시면서 이러셨거든요. 도시에서는 이런 거 맛보기 힘들 것 같아서 가져왔어. 우리 예비 며느리를 위해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을 건네시면서 저한테 비닐에 싸진 걸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맛있게 먹었죠. 예비 시모가 직접 든 목도리를 건네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한테서 저번에 네가 몸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게다가 혼자 살고 있다며. 도시에서 바쁘게 사느라 고생이 많어. 혼자 살 때 아프면 서러우니까 건강 단단히 챙기라고 내가 직접 든 거다. 추우니까 꼭 하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를 토닥거려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아들 보러 무트로 올라오시는 건데 저까지 챙겨줘서 정말 좋았는데요.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밥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 사서 드렸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예랑이도 예비 시부모님만큼이나 착하고 다정해서 예쁘게 만나고 있을 때였죠. 퇴근 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랑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랑이가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던데 우리 집이 섬에 있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대. 저도 한번 예랑이가 어렸을 때 지냈던 고향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랑 연차를 맞춰서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예랑이랑 제가 서로 다른 회사인데 연차 시기만 맞춘 거였죠. 그렇게 한번 예비 시댁이 있는 섬에 가봤어요. 처음에는 큰 배를 타고 그 다음엔 작은 배로 갈아타면서 들어갔었거든요. 확실히 육지랑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주민도 젊은 사람이 거의 없고 어르신들만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작은 섬이라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 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았죠. 그러다 예비 시부모님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섬 사람이 없었는데 잘 됐다. 얼른 주석이랑 결혼해서 애 좀 낳아라.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애들이 없어서 옛날이 너무 그립다. 만나자마자 애부터 낳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했죠. 예비 시모가 깜짝 놀라서는 이웃분 어깨를 찰싹 때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얘는 참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요즘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직 결혼도 안 한 애한테 별 소리를 다 한다. 이러고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괜히 옆에서 참견하고 한마디 거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만 마음은 다 걱정되고 내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 같았어요. 제 예상대로 이웃분이 웃으시더니 자기 집 쪽을 가리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맛있는 부침개 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자주 놀러 와야 한다. 이웃분이 진짜로 집으로 들어가 부침개를 싸주시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예비 시부모님이랑 친하신 분이니까 괜히 얼른 결혼하라고 한 거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으로 갔는데 예비 시모께서 제 등을 막 쓸어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먼 길 오느라 배고플 것 같다.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해서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들한테 들었는데 더덕구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내가 그거 아주 맛깔나게 해놨다. 이러시면서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장아찌랑 참기름 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예비 시모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예비 시모랑 같이 상을 치우고 제가 설거지까지 했죠.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이 각방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랑이랑 같은 방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을 2개 다 쓰면 청소할 곳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하니까 예비 시부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는 결혼할 사이지만 작은 섬이다 보니 워낙 소문이 빠르거든. 결혼 전이니까 각방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방 오가지 말고 각자 방에서 지내거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 내어준 방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니까 젊은 여자 화장품이나 여성용품 등이 있는 거예요. 약간 오래된 여성용품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어서 바로 예비 시모를 불렀죠. 예비 시모한테 여성용품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서랍장 열어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쓸 법한 여자 화장품이랑 여성용품들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쓸 것 같진 않고 약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제가 보여준 화장품들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고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 낚시 오는 사람들 것 같은데 낚시하던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어 민박집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놔둔 거 안 치운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좀 의아했죠. 섬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남자 물건도 아니고 젊은 여자 물건을 두고 갔다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자들이 애인이랑 같이 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곳에서 3일간 지내면서 힐링하고 육지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와 제 새엄마가 어떤 문제로 다툰 거예요. 새엄마가 말하지 않아서 싸운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비 시모랑 새엄마가 싸운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생일날 양가 부모님이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새엄마랑 예비 시모가 친구 사이랬잖아요. 그러니 제 생일날 양가 부모님 부르는 것도 별로 부담이 없었죠. 예비 시부만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랑이 예비 시모, 우리 아빠와 새엄마 이렇게만 만나기로 했어요. 무트로 올라오시는 예비 시모를 새엄마랑 같이 마중 나가려고 얘랑이 차를 타고 여객선 터미널로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차를 타고 가는데 새엄마가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여객선 터미널에서 만난 예비 시모도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새엄마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평소라면 둘이 미주알 고주알 떠들고도 남았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저랑 얘랑이 하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때 새엄마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출발하기 전에 잠시 터미널 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새엄마가 멀어지기 무섭게 제가 예비 시모를 이런 식으로 한번 떠봤죠. 혹시 2분 무슨 일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만나자마자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도 나누시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에 연예인 이야기까지 다 하실 텐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비 시모가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둘이 싸웠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사소한 문제였는데 친구 사이가 뭐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쟤도 저러다가 말 거야. 제가 그때 뭐 때문에 싸우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께서 새엄마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마침 새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셨길래 제가 이리 물었죠. 어머님이 엄마랑 싸웠다고 하시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죽고 못 사는 죽마고 오셨으면서 2분이서 이러시는 거 처음 봐요. 제가 이러니까 새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분명 딸 앞에서는 티내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딸 생일이라 너 꼴 보기 싫은데도 참고 온 거야. 마중도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온 건데 기어이 싸운 걸 일러 바쳤냐? 자꾸 이런 식으로 굴 거냐고! 이러고 짜증을 내시는데 새엄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 사람들도 휘둥그레해진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그런 새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옆에 내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나라고 해서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싸웠다고 말하고 싶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하니까 새엄마가 또 그 말에 욱해서 뭐라 하고 아무튼 이렇게 둘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예랑이가 중간에서 말리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결국 말다툼 때문에 감정에 열이 오른 새엄마가 예비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진아, 나 이제 예비 시댁 안 볼 거다. 상견례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가 예비 사위한테는 악감정이 없는데 예비 사부인 꼴 보기 싫어서 결혼 허락 못하겠다. 예비 시모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언성이 점점 높아지셨어요. 결국 예비 시모가 새엄마랑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나도 예비 며느리 생일 때문에 온 거야. 누가 너 같은 거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냐?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휙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비 시모는 터미널 안쪽으로, 새엄마는 주차장 가는 방향으로 가버리시는데 저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완전 대략 난감했죠. 제가 예비 시모를 붙잡으러 가고 예랑이가 새엄마를 붙잡으러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예비 시모가 갑자기 가방 안을 뒤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 엄마랑 겸상 못하겠다. 식당에 안 갈 거니까 나 붙잡지 말아라.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만 줄 테니까 이거 받아. 저한테 선물만 전달해 주시고 기어이 그냥 섬으로 다시 가버리신 거죠. 우리 아빠는 일 보고 식당에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안 오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예랑이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야, 사부인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었니? 마중 같다고 하지 않았어? 사부인께서는 안 오시는 거니? 무슨 사정이라도 생겼대? 이때 뭘 해야 할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기나긴 침묵이 흐른 끝에 제가 예비 시모랑 새엄마가 싸우셔서 예비 시모가 도중에 다시 섬으로 가버리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빠도 새엄마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생일을 보낸 후 며칠 뒤에 제가 새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기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새엄마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것이 뭐라 하든 간에 듣지 말고 왜 그랬는지도 물어보지도 말아라. 이러고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예비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머님, 그날 집에 갑자기 간 후에 집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를 내시더니 말을 곱씹어 보다가 이러셨어요. 아유, 신경 쓸 거 없어. 그날은 그렇게 가서 미안하네. 우리 예비 며느리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마음 쓰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두 분 다 자세한 과정을 말하진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결혼까지 어그러지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날 전화할 때 이러시더라고요. 네 엄마 일이랑 너랑은 별개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만나라. 네가 전에 장아찌랑 참기름 맛있었다고 한 게 기억났거든. 내가 그것들이랑 같이 다른 반찬도 보내줄게. 상할까 봐 걱정이 되면 택배로 며칠 걸려서 보내도 안 상하는 반찬으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비 시모가 이러시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예비 시모께서 고생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번거롭게 왜 그걸 해주시려고 해요. 도서 지역이면 택배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사 먹으면 돼요. 괜히 수고롭고 돈도 많이 들어서 죄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비 시모께서 주소를 안 알려주면 예랑이한테 물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예비 시모에게 주소를 알려줬죠. 며칠 후에 예비 시모가 보낸 택배가 왔길래 택배를 열어봤는데 반찬이랑 같이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에 우리 딸 맛있게 먹으라는 말이 짧게 적혀 있더라고요. 새엄마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 너무 친정엄마 같은 거 있죠? 저는 그런 예비 시모한테 의지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예비 시모와 새엄마가 2달 뒤에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새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아무튼 양가 부모님들이 화해를 해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또 저한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됐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들어온 부장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장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추근덕대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동안에 일도 잘하고 연봉도 잘 받는 능력남인데 너 총각이거든. 그동안 여자는 안 만나고 일만 하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진 씨처럼 참하고 예쁜 여자 어디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예진 씨를 그냥 만나버릴까? 이런 말을 해놓고 농담이랍시고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똑같이 웃으면서 이랬거든요. 아, 웃기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예비 신랑이 질투해요. 이렇게 쳐냈는데 부장이 그 뒤로 너무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부장이 저한테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다른 동료들한테는 비교적 쉬운 업무를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부장님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부장님, 저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얼척없다는 듯이 저를 보고 비웃는 거 있죠? 오히려 저를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일이 많다고? 일이 뭐가 많은데? 전부 다 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요령이 없어서 그래. 징징댈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해. 그리고 자네가 자꾸 늦게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화장실을 많이 가서 그래. 예진 씨는 물도 쓸데없이 자주 먹더라. 이런 식으로 꼽까지 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제가 추근덕대는 걸 매몰차게 차버려서 자존심 상한다고 저러는 것 같았죠. 일단은 한 번 더 참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맨날 퇴사한다고 궁시렁거리던 참이라 부장놈이 또 시비를 걸면 차라리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증거를 전부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부장이 제 발표를 확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예진 씨 목소리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앵앵대는 건데? 모기 목소리 같잖아. 발표 처음 해봐. 사회초년생이 너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입도 있었는데 너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저도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추근덕댔다가 거절당하니까 이러는 거 다 알거든요? 추잡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준비 다 했으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이렇게 내질러 버렸는데요. 이 뒤에 진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어버렸어요. 대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를 대표실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대표실로 들어가니까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달랬거든요. 예진 씨가 진짜 고생이 많았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러던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김 부장을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어떻게든 해줄게. 처음에는 이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한지 아세요? 대표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진 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걸
철회해 줄 수 있을까? 김 부장이 나랑 친분이 있는데 김 부장이 곤란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보고 이러길래 부장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그 회사에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차피 입사한 부서랑 다르게 이런저런 일을 다 시켜서 물경력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잘된 일이었죠. 그날 그렇게 사직서를 내고 나와버렸는데요. 당연히 사표를 내고 나오는 길에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전부터 입사한 부서 일이랑 다른 걸 자꾸 시켜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 새로운 부장이 계속 추근덕거리더니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거절하니까 자꾸 일 많이 시킨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할 때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결국 참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신고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대표가 그 부장이랑 친분이 있다고 신고를 철회해달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렸어. 제가 이러니까 예랑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퇴근하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예랑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회사도 퇴사했으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가 예비 시모한테 말했는지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비 시모가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괜찮은 거니? 우리 아들이랑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너를 너무 걱정하고 있더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을 하던데. 나도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너한테 전화를 좀 해봤다. 너도 이제 퇴사해서 집에 있는 거면 섬으로 한 번 더 놀러 와라. 이번엔 오래 있어도 돼. 회사 생활하느라 지친 마음을 섬에서 힐링하고 가거라. 안 그래도 예비시댁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 좋아했었죠. 아이고,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저번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희 둘이 시간 맞춰서 한번 들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예랑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한참을 울리다가 예랑이가 전화를 받았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어머님한테 나 회사에 일이 생겨서 퇴사했다고 말했더라. 퇴사했으니까 섬에 한번 놀러 오래. 저번처럼 시간 맞춰서 가자. 제가 이러니까 예랑이가 잠깐만 하더니 무언가를 넘겨보더라고요. 지금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하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지.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자기만 괜찮으면 혼자 다녀와. 엄마가 당신 혼자 가도 엄청 좋아할 것 같더라. 그때 섬에 갔을 때 풍경이나 분위기나 예비 시모가 해준 밥이나 너무 좋은 기억들 뿐이라 한 번 더 가고 싶었거든요. 이왕 가는 거 예랑이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일하는 예랑이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알겠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저번에 자기랑 배 타보고 가봐서 혼자서 갈 수 있을 것 같더라. 헤매더라도 날 밝을 때 배 타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 예랑이가 여차하면 예비 시부모님이 마중 가면 될 거라고 해서 저 혼자 예비 시댁에 갈 채비를 했는데요. 우선 짐을 챙기고 집을 나와서 지하철과 버스를 탄 다음에 배를 탔어요.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선착장에서 다른 배로 환승했어요. 주중이기도 했고 그 작은 섬에 가는 승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있는 섬으로 가려고 환승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를 보고 어라?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죠. 저번에 오신 선장님이랑 배가 다르네요. 배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주말이었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장님이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원래 오기로 했던 배 선장님이 몸살이 나서 제가 대신 부탁받고 왔어요. 젊은 아가씨가 혼자 어쩌다가 이런 작은 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 선장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모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말해줬더니 선장님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렇게 배가 출발하긴 했거든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원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선장님이 고심해 보다가 결국 뱃머리를 돌렸다가 하더라. 원래 도착지가 아닌 다른 섬에 먼저 들려서 거기에 내려주실 것 같아. 그 섬은 하루에 2번 정도는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따 오후가 되면 그거 타고 육지에 가라고 하더라. 선원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따졌는데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말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까부터 어머님 이름을 묻질 않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선장님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선원이 제 손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 있죠? 아가씨, 선장님이 아가씨 위해서 그런 거야. 거기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 그 집 첫째 며느리가 어땠는지 알아?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거든요. 그런데 선원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걸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가씨가 예비 시댁이라고 말한 크고 정말 악질이야. 그 집안에 첫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며느리라고 하더라. 그 집안 첫째가 뱃사람이다 보니 첫째 며느리를 시댁에 맡겼나 봐. 그렇게 동남아에서 온 첫째 며느리가 그 집안 사람들이랑 함께 살게 됐거든.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하더라. 결국 첫째 며느리가 그 집안 첫째한테 이곳에서 살기 싫다고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안 첫째가 하소연을 당연히 안 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다가 외지인을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없을 때 틈을 타 나간 거야. 그 뒤로 첫째 며느리가 무슨 인권단체를 통해서 그 집안 첫째랑 시댁 식구들을 신고해서 이혼하고 그랬다는 소문을 돌았어. 선원들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선원들도 그때 예비 시모의 소름 끼치는 면모를 목격했다면서 이런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찾는다면서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봤는데 악귀 같았어. 우연히 그 모습을 봤는데 2년 전년 온갖 쌍욕을 하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 그렇게 부려먹는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도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내뱉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원들이 저보고 이런 당부의 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도 믿지 마. 그 집안 남자가 섬 마을의 이장인데 작은 섬이다 보니 영향력이 막강해서 섬 사람들도 다 그 집안 식구들 편이야. 섬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자 아가씨한테 그 집안 식구들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해줄걸. 그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그렇게 곧 다른 섬에 다다르는데 선원들이 저보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내려. 괜히 우리 말 안 믿고 그 집에 갔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우리 말대로 여기로 오는 배 타고 다시 육지로 가. 알겠지? 다른 사람도 아닌 선원이 이래서 그 즉시 배에서 내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거기 머물러서 잠시 배를 기다리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제가 육지로 가니까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예비 시모가 너무나도 온화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 있죠? 지금쯤이면 도착할 시간 아니니? 왜 안 오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네가 안 보여서 오다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해봤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착한 예비 시모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봤어요. 어머님, 왜 제가 알던 이야기랑 다른 거예요? 저번에 섬에 갔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랑 전혀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도대체 제가 예비 시부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랬냐고요? 그때가 섬에 온 지 이튿날째 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제가 여성용품이나 젊은 여자가 쓰는 화장품이 왜 있냐고 물어봤었다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술을 마시는데 예비 시모가 그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아침에 물어봤던 용품들 다 첫째 며느리 거다. 첫째 며느리가 못된 인간이었어. 우리가 그것한테 뒤통수를 맞았거든. 예비 시모가 이러니까 옆에 있던 예랑이랑 예비 시부도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시부가 이러시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베트남 사람이었거든. 한국인이 또 베트남 사람들보다 돈이 많잖아. 첫째 며느리가 시집 온 다음부터 생활비 달라고 돈을 뜯어내고 베트남에 있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돈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그렇게 뜯어냈어. 그래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고발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뭘 속인 게 없잖아. 가족끼리 용돈하라고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신고하겠나. 예비 시부가 착잡한 표정으로 이러시니까 저까지 마음이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가운데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첫째 며느리가 잠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첫째 아들이 문자로 회유를 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내가 싫어진 거냐?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냐? 진실을 말해주면 이혼해주겠다고 물어봤거든. 그때가 돼서야 첫째 며느리가 답장을 하더라. 첫째 며느리에게 사실 베트남에 애인이 있었대. 그런데 그걸 숨기고 영주권을 따려고 한국인이랑 결혼을 한 거야. 일단 영주권을 따고 애인을 데려온 거지. 첫째 며느리가 그동안 받은 돈은 돌려줄 테니까 신고는 하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 예비 시모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을 짓고 말았죠. 이후에 예비 아주버님이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아내를 고소했거든요. 아내가 대놓고 사기치려고 거짓 결혼한 사실이 드러나서 혼인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재수 씨가 지내던 방에 여자 화장품이랑 여성용품이 발견된 것 같아요. 예비 시부모님은 물론 예비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인 줄 알았죠. 도대체 누가 예비 며느리한테 가정사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배 안에서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예비 시모를 의심했거든요. 근데 막상 뱃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다르잖아요. 선원분들이 어머님이 악명 높은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설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설마 그 소문이 사실이면 저한테도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거고요? 저는 예비 시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할 줄 알았거든요. 예비 시모가 모든 걸 다 들킨 것 같았는지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글쎄 저보고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너 직장도 관뒀다며. 백수인데 우리 집 와서 일해주는 게 그렇게 싫니? 너희 엄마도 빚 갚는 대신 너 데려와서 일 시키면서 살라더라. 갑자기 우리 새엄마 이야기가 나오다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거든요. 알고 보니 예비 시모랑 새엄마가 돈 때문에 다툰 거였어요.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속이 뒤집힐 뻔했죠.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갚을 기한이 안 됐는데도 재촉을 했거든. 그런데 니네 엄마가 빈정이 상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게 된 거야. 그때 내가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도 돈은 갚아야 할 거 아니냐고 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니네 새엄마가 네 이야기를 꺼내더라. 제가 그때 새엄마가 무슨 말을 하셨냐고 물었거든요. 새엄마가 글쎄 예비 시모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네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안 되냐? 그걸로 빚을 까주면 안 되냐고. 안 그래도 너희 큰 며느리 도망간 이후로 푸념하지 않았어? 섬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 일손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잖아. 시급 대신 빚 간다 생각하면 안 되나? 새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데리고 갖다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새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 우리 새엄마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새엄마가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딸, 너희 아빠 알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런데 몰래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희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 새엄마가 이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저는 외할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아빠나 새엄마도 외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뵀었나?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아빠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 외할머니께서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만 아는 성격이니까 조심해라. 낭비벽까지 심하셔서 결혼 전부터 계속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사위 아니냐고 하면서 장모한테 용돈 좀 주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 있지? 아빠가 처음에는 좀 주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네 외할머니께서 걔 호로 자식이라고 저러니까 이혼당하는 거라고 하더라. 아빠한테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죠. 아니, 제일 처음에도 말했었지만 우리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아빠랑 이혼하신 거거든요. 우리 엄마는 몰라도 우리 아빠는 진짜 선량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아빠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외할머니께 아빠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격분하면서 적당히 좀 하라고 자꾸 이러실 거면 손절하자고 했어. 그런데 너네 외할머니께서 돈 안 줄 거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 뒤로 전혀 안 찾아가서 우리가 외할머니와 연을 끊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아빠한테 이런 말을 전해 들어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새엄마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이가 너네 외할머니하고 손절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엄마니까 내치기가 좀 그랬어. 그래서 그이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너네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비랑 입원비랑 약값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 나한테 전화로 300만 원만 빌려달래. 제가 거기서 그걸 빌려줘도 되는 거냐고 물었거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새엄마가 울먹거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를 못 믿겠어서 병원을 한번 가봤거든. 엄마한테 그런 수모를 당했어도 좀 불쌍해 보이더라. 지금은 여윳돈이 없어서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너네 아빠 성격 알잖니.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우리 딸한테 빌리러 온 거야. 나도 웬만하면은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너네 외할머니께서 아파 보니까 너희들의 소중함을 알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300만 원만 주면 다음부터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겠다고 말하시면서 오시더라고. 나도 너네 외할머니가 이러는 거 처음 봐서 딱 이번만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거야. 다시는 빌려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300만 원만 빌려주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그래서 제가 새엄마한테 300만 원도 빌려주고 아빠한테 그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엄마가 예비 시모한테 절 팔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새엄마의 모습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 아빠한테 새엄마의 채무를 꼰지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곧장 본가로 내려가서 새엄마의 채무에 대해 말했는데요. 우리 아빠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날뛰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나 몰래 또 돈을 빌렸다고? 그 여편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네 엄마가 무슨 카드놀이에 빠져서 빚을 진 거 모르고 있었지? 나한테 카드놀이 하다가 들켜서 이혼하겠다고 한 뒤로 한동안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 같더라. 그런데 슬슬 다시 그 카드놀이에 빠져서 너한테 돈을 빌리고 예비 사부인한테 돈을 빌리고 다녔던 것 같더라. 제가 도대체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예비 사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다 알게 됐거든. 너네 새엄마가 외할머니 수술한다 뭐한다 말했던 것도 거짓말이야. 사실 카드놀이 때문에 또 빚이 생겨서 그거 갚을 돈이 필요했던 거였다고.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이랬는데 또 이랬으니 봐줄 생각 없어. 지금 당장 이혼 강행할 거다. 그래서 저도 아빠한테 예비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얘랑이랑 파혼하겠다고 하고 다시 제 집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얘랑이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죠. 얘랑이가 제 동네까지 왔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우리 파혼하자. 알고 봤더니 당신이 당신형 과거를 숨겨줬더라. 당신 부모랑 같이 뻔뻔하게 날 속인 게 너무 열받아서 당신 꼴 보기도 싫거든? 아직도 당신 엄마가 꾸며낸 거짓말에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던 당신 모습이 생생해. 그리고 당신도 그렇고 당신 부모도 그렇고
나를 그 첫째 며느리처럼 집안이라는 노예로 만들려고 했잖아. 결국 당신도 쓰레기 같은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 제가 이러니까 예랑이가 막 우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매달리면서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엄마랑 형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당신이랑 파혼하기 싫어. 솔직히 당신이 우리 집안 식구들 안 좋게 볼까 봐 거짓말한 건 맞아. 그런데 당신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 우리가 언제 당신 부려먹은 적 있어? 예랑이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길래 뒷골이 확 땡겼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잘못한 게 없어. 벌써부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건 놔! 그러니까 예랑이가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당신 너무 사랑해서 속인 거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형수님이 우리 집 사람들한테 질려서 도망간 얘기하면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제가 무시하고 가려고 하니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하는 거예요. 예랑이가 저보고 아직 사랑한다고 막 소리치는데 어찌나 정이 떨어지는지. 예랑이를 겨우 떨쳐내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이전 예비 시모한테도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났죠.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차단까지 했는데도 이전 예비 시모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결국 받았더니 이전 예비 시모가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실수를 했다. 거짓말한 거 미안해. 그리고 아들이 상사병에 걸린 것 마냥 알아누웠으니까 다시 만나주라. 응? 이런 식으로 절절매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절머리가 난 채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았어요. 미쳤다고 그걸 만나겠어요? 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쪽 집안 사람은 더더욱 하기 싫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이전 예비 시부모와 이전 예랑이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죠.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 다 차단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은 새로운 예비 시댁을 만나 상견례까지 한 상태예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지금 남편은 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전 예랑이는 진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너무 순진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더라고요.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전 사람이랑 다르게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기 전에 잘 판단하셔야 해요. 가식적인 사람들은 같이 부대끼고 살아봐야 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예비 시댁 식구들과 예비 처가 식구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별 문제 없이 결혼하거나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시길 바랄게요.